조용탁입니다. 강의를 하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다니는데 제일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층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실무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라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든 강의는 고3이었습니다. 고3을 대담고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먼 길 각 지역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신 충북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특별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보격차 실태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안에 해석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듣다가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는 안 계시네요. 다 돌고래 계시네요. 주제를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받았는데 온 내용을 보니까 발전하는 디지털 방황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65년대에 나온 그림인데요. 어떠세요?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날라다니 가는 거, 해양별집, 전파신문, 컴퓨터, 공해 없애는 거, 집에서도 공부하고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이게 왜 될까요? 상상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상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금방 안 될 수는 있지만 다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시거나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모르시면 한 절반 정도네. 한번 영화 보시게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네?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배경은 2025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왜 상영을 했냐면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이 영화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슈가 돼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남자가 이름이 시어도 호킨슨, 실제 배우 이름은 호킨슨 피닉스. 네. 근데 저 사람의 직업은 뭐냐? 연애 편지 대필 작가예요. 연애 편지.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남자는 나이는 들어갔는데 자기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별거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누구랑 친구가 돼요? 네,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공감, 이해, 이런 서비스를 인공지능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세요? 지역에서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고령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또 뭐 질병 문제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안에서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다음 진행 얘기하는 것도 이 안에서 진행됩니다. 보세요. 이름을 몇 개를 봤다고 그랬어요? 18만 개. 그걸 몇 초 만에 봤다고 그랬어요? 100분의 2초 만에. 사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8,316명과 교감을 할 수 있대요. 일시. 그리고 364명과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유아, 고령층, 농어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코로나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전화 응대 서비스를 하셨어요? 확인 서비스를 하셨어요? 직접 전화하셨어요? 서울시의 그 모 지역은 인공지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보면 진짜 사람 목소리예요, 거의.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 어떠세요? 지금 열 나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다가 지금 전화가 하시기 곤란한 것 같으면 그런 질문도 해요. 그럼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계가 다 알고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영화 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분을 보니까 어떤지 알겠다라고 하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름을 새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순식간에 사만다라고 지었다라고 했죠.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구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와 함께할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존재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실제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인구와 가구는 초고령 사회를 이미 진입해 있고 1인 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소외 아주 심화되고 있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자체가 디지털 아니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싹 다 바뀌어 있죠. 일상의 변화, 무인 비대면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변화를 보면 디지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EU, OECD, ITU 이런 곳에서 그렇지 미국 이런 곳에서 제도들을 만들고 또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변화 한번 보세요. 원격 디지털 재택근무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88%입니다. 여러분 원격근무 재택근무 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지역적인 문제일까요? 아직 필요가 없으셔서 그럴까요?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요. 키오스크가 아니면 뭐 할 수 없을 정도죠. 터미널에 표를 끊어주는 것도 가보니까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고
키오스크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10대들 온라인 교육 이용률, 인터넷 뱅킹 이용률, 기차표 구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주가 되고 있는 보편화된, 심화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2030 디지털 컴퍼스라는 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 권리와 원칙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보십시오. 여기에서 디지털 컴퍼스라고 하는 것의 주요 목표를 ICT 전문가를 2천만 명 육성하겠대요. EU에서 2천만 명. 그리고 EU 인구의 80%가 디지털 역량을 기본으로 함량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5G 전면 사용하겠고 핵심 공공 서비스는 100% 온라인. 인구의 80%가 디지털 아이디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신분증, BIB는 이제 나중에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고 여러분 마이데이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면 거래나 공공 개인정보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아이디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디지털 권리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연대와 포용, 선택의 자유, 시민 참여, 안전, 보안, 지속성. 이 부분은 뭐 따로 연구하고 어쩔 이유도 없어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저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 경제 운영자, 제조업자, 서비스, 유통사업자 보세요. 디지털 TV,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정보, 전자책,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이쪽은 이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보장법을 19년도부터 만들어서 계속 강화하고 있죠. 우리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그 실행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강화해야 될 일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디지털 평등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서도 디지털 협력 로드맵이라고 해서 디지털 포용이나 디지털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20년, 30년 전부터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잘 이해는 되세요? 뭐라는 건지? 저는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디지타이제이션, 전산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전환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산화는 그냥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런 디지털화된 것들을 산업 특정 영역에 반영했을 때를 디지털화라고 하죠.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 저는 이렇게 그 만화 영화에 나온 그대로 완전히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 제 생활, 일상생활 모든 게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릴 때 디지털로 변신하는 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 특히 정책에는 잘 안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인프라나 요소의 일들은 아주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말이 과거부터 했던 정보화라는 말이에요. 정보화.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식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신식화. 저게 중국어에는 정보화를 신식이라고 합니다. 신식. 너무 잘 표현해놓은 거예요. 믿을 신에다가 숨을 쉰다는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이 세상에 이 데이터들을 믿고 제가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그 우리나라 국가 사회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단계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격차. 정보 격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어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표현할 때는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 각각 다 얘기합니다. 정확한 의미로 또 국외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 디지털 격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정보 격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격차가 뭐냐?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 금융, 쇼핑, 배달,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기회의 차이입니다. 기회의 차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의 차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디지털 격차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디지털을 강조하는가? 왜 전환해야 되는가? 또 디지털 전환에서 뭘 얻고 싶어 하는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것을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정보 격차는 크게 접근, 역량, 활용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은 인터넷 정보기기를 접속 가능하느냐, 보유하느냐. 역량은 PC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이용 능력. 활용은 유무선, 모바일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깊이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계층은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이 전부가 다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지수로 발표되는 값들은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민에 해당됩니다. 고령층이 빠졌네요. 고령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층은 이쪽에 포함되어 있죠. 북한 이탈주민하고 결혼 이민자는 70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와 격차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취약계층들의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접근은 거의 90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역량은 68.3점이죠. 활용은 77.6점. 역량은 향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활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역량은 작지만 애써서 활용은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역량은 낮지만 본인들이 애써서 좀 사용하려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용하려고 노력 때문에 좀 점수가 급히적으로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접근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그런데 역량 같은 경우 점수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PC의 역량보다 모바일 이용 역량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을 계층별로 나눠봤어요. 계층별로 나눠봤는데 저소득층은 거의 일반 국민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쪽에서는. 그분들한테는 기기나 이용료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것 이외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다르죠. 그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장 문제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본인들의 삶의 필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그러나 농어민, 고령층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저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근 관련해서도 농어민, 고령층이 더 낮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90점 이상으로 접근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역량 부분이 문제죠. 장애인의 역량, 농어민, 고령층 항상 고령층이 낮습니다. 정보 활용 수준도 마찬가지죠. 다 낮죠.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역량은 낮지만 고령층은 활용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디지털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죠. 농민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스마트폰 보유율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일반 국민의 정보와 역량의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의 점수가 65점밖에 안 돼요.
수, 우, 미, A, B, C 하면 그냥 C 정도, C나 B 정도, C 정도 점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들은요 거의 낙제 수준 점수입니다. 원점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매우 취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학 활용 부분 볼까요? 네, 활용 부분은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죠. 앞에서 한번 보세요. 일반 국민은 역량은 높은데 활용은 낮아요. 취약계층은 역량은 낮은데 활용은 더 높습니다. 역량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연령대별로 좀 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20세, 30, 40대까지는 1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수준 중에서도 40대까지는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알아서들 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수준을 보면 더 낮게 나와요. 우리가 활용을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 교육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50대 이상은 역량은 낮지만 활용은 많이 하려고 한다. 이 부분들은 기본 역량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리면 이 역량 부분이 많이 커지고 여러분들 정책 활동 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까지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고령층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의 접근 수준은 이 정도이고요. 역량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매우 낮고요. 활용 수준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에서 가장 PC 보유율이 낮죠. 그리고 PC 보유율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을까요? 이제는 PC가 아니고 모바일로 더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모바일은 이렇게 증가가 있습니다. 기기는 어떤 걸 이용할까요? 기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패드나 주변기기나 피처폰이나 뭐 다른 기기를 굳이 공급하실 필요 없어요. 주신다면 스마트폰을 주시거나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원해드리거나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PC에서 제공해요. PC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주하는 내용을 보면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모바일도 된다라고 해놔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보면 모바일에서는 잘 안 돼요. 깨져 있거나 잘 안 보이거나 아직까지도 PC를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근데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PC 방식으로. PC 쪽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훨씬 간단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더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고령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죠. 인터넷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분히 인터넷 이용률은 9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을 좀 많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서들이 많이 발행되는데 저는 아주 좀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차량을 저희 아버지하고 공동 소유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을 하는데 그 상속 부분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있다가 과태료가 상당한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저거를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또 그 과금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나 제가 또 방문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고도 덜 것 같고 그거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고지를 했다라면 그런 불편이 서로 또 기분 나빴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PC 이용 능력에서도 보면 일반인들이 이렇고요. 취약계층이 1.87이에요. 그런데 모바일 이용 능력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터넷 이용률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고령층들이 어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까? 대부분 정보 검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메일이나 미디어 콘텐츠나 교육 콘텐츠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거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정보 전달을 할 때 뭘 이용해서 할까? SNS,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가 있는데 메신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애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카톡으로 많이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이번 카톡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됐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전자선거래나 금융공공서비스는 아직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덜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장터에 계시는 할머니가 결제를 할 때 카톡으로 돈을 주고받다. 거기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디지털로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이.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할 건데 현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활용도가 많아질 거라고 나왔어요. CBDC로 바뀔 거예요. 과거에는 1년, 2년 전만 해도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CBDC가 사회 전반에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고령층 분들에게 그런 디지털 화폐, 또 송금하는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면 정보 게시나 자기 컨텐츠나 타인 컨텐츠 공유하는 것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이분들을 보시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계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의사 표명하는 거, 의견 제시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활동도 못하고 계시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세요. 거의 다 스스로 대부분 문제 해결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실제 가족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나 다른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이용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해 줄 사람도 있고 조언받을 사람도 있고 사적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만큼 소외계층들을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디지털 이용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인터넷 효능감에 대해서 디지털 기기 효능감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활동, 문화, 여건,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대인관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삶의 만족도도 그렇고요. 인터넷의 역할을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막 논의하기보다는 이제는 긍정적인 거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0년도에 고령층이 807만, 2040년도에 1698만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고령층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21년도 연령별 일반 국민의 디지털 역량 지수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령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근데 확 떨어지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60세입니다. 60세를 전후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보면 50세가 지난인가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0세가. 그래서 50세 이상부터는 조금 더 그 디지털 역량 부분에 참여할 수, 교육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여러분들께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하려면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뭡니까? 민간은 한 곳에서 알아서 척척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주문할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한번 눈길만 줘도 계속 광고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하는데 몇 번이에요? 12번, 16번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정부는 각각 다 나뉘어져 있죠. 사법부 막 나뉘어져 있고 행정부 막 나뉘어져 있고 또 시스템도 다 따로따로.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API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서로 통하게 하고 초거대 AI를 통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죠. 지역마다 요즘 뭐 디지털 ID 만들고 또 그 앱에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목록 쭉 나오죠. 근데 목록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까지는 잘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서비스까지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죠? 네? 카톡. 그 다음에 한국인이 하루에 71번 카톡에 접속하고 55분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톡과 유튜브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소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 제가 좀 제 생각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격차는 매우 심화될 거다. 매우 심화될 거다. 디지털이 일상화된다라는 건데요. 누구나 고령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40대부터 조금씩 힘들어졌고 50을 넘으니까 좀 더 많이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눈도 떨어지고요, 움직이는 것도 감각도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애인, 뭐 고령층 구분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저런 상황이 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자녀들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최근에 와서는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요. 게임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고 인터넷에서 게임만 해도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 수 있다고 기사에 나온 거 보셨죠?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거래하는 그 거래 데이터를 팔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받고 이런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일상에 다 보급이 될 거예요. 그때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임 같은 세상이 일상이 게임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원격근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은 동네에 가면 저걸 많이 합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추진할 때는 저보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누가 저걸 하냐고.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은요 스마트워크나 원격근무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워크 원격근무 안 하는 회사는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는 권하지도 마세요. 요즘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근무 장소, 근무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감정, 심리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주고 있어요. 좋은 회사들은. 정부도 국가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화도 그렇고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저는 거점 도시들,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 아까 영화를 보여드렸잖아요. AI를 설계하고 AI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코딩하고 코딩되는 거를 검증하고 키오스크를 만들고 키오스크를 설계하고 키오스크를 고치고 등등등 일자리는 바뀌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아직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디지털이 어렵다고 하는데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지역마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NIA의 디지털 배움터 쪽에다가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 과기정통부 담당 과에도 의견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재부 같은 곳에다가도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 예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던 일들이 2020년도에 전국민 역량 강화를 했고 인터넷 디지털 통신기기 요금 키오스크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했고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2단계로 2022년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이 보편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지털이 그 전산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기관의 전체 일로 바뀌어야 된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책적 대응 방안,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산업의 공급과 수요 균형 그리고 이게 수출로 선순환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처음 디지털을 추진했을 때는 돈을 쓰는 코스트 센터라고 욕을 많이 했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잘 안 주거나 깎아버리는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한류의 열풍들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열풍들 이런 게 한국이 집중되고 있죠. 그간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성장의 그 토대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전 국민의 역량이 강화돼서 그 인프라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활용을 잘하면 관련 분야, 산업, 서비스들이 계속 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되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국내 수요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쪽에서 그 수요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수요가 지역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모여지면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아주 절실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조력자를 통해서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취약계층 현장 데이터 획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데이터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회복지사, 농어민 또는 그 외부에 있는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시거나 그분들을 디지털 조력자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기정통부도 디지털 조력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일자리화 시키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연계하여 마이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체험, 서비스 체험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아직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나뉘어서 되어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디지털 조력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또 그런 측면에서 시범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건지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 와이파이를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광시정통부랑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와이파이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와이파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끊겨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도 안 좋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안 쓰는 데이터 많잖아요. 통신사들이. 통신사랑 협의해서 그만큼은 취약계층들한테, 노민들한테, 고령층 몇 세 이상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데이터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보내는. 그래서 와이파이에다가 집중하기보다는 LTE나 5G 무선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포용법 제정이나 포용지수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선생님 사람 마스크 쓰시죠? 재미없어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정말 어려워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레디 온 플레이어가 괜찮죠?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직은 그죠? 좀 먼 미래이긴 하죠. 메타버스가 많이들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상상은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공공 빅데이터 분석팀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게 그 빅데이터 교육이 있어요. 데이터 버스라고요. 거기에 교육장을 메타버스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하고 교육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토론방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한번 체험한 걸 해보세요. 서비스.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보다 매트릭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매트릭스 아세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감동, 감격, 어떻게 그 오리전에 그런 영화를 찍어놨을까? 우리는 메타버스보다는 매트릭스적인 상상을 해보시고 정책 구상이나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교육하고 육성하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실행해 보느냐. 실행하면 정말 힘들긴 합니다. 상상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도 아까 허 영화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유형의 영화, SF 영화들을 많이 한번 시청하시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